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A 연구실 석사과정 홍성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해드릴 논문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Factuality Enhanced Language Models for Open-Ended Text Generation 이라는 논문으로 해당 논문은 2022년 유립세에 억셉되었으며 9월 2일자 기준으로 구글 스칼라에 따르면 26회 인용되었습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백그라운드, 그리고 해당 논문에서 제안한 데이터셋과 평가 매트릭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벤치마크, 그리고 해당 논문에서 제안한 팩츄얼리티를 높이기 위한 두 가지 방법론을 담은 메소드, 마지막으로 결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리트엄 랭귀지 모델의 팩츄얼리티를 측정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했습니다. 네, 각각 나누어서 보자면 첫 번째로 랭귀지 모델의 팩츄얼리티를 평가하기 위한 벤치마크와 매트릭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팩츄얼리티를 향상시키기 위한 디코딩 방법과 트레이닝 방법론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지금부터 해당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론을 이해하기 위한 백그라운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리뷰해드릴 논문은 일단 할루시네이션과 관련된 논문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할루시네이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장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모두 아래에 기재해둔 Survey of Hallucination in Natural Language Generation 이란 논문에서 발제해온 내용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할루시네이션의 가장 포괄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된 입력 혹은 출처 내용에 대해 무의미하거나 충실하지 않은 생성된 내용이 랭귀지 모델에 의해 반환되었을 경우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할루시네이션은 또 두 가지로 크게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먼저 intrinsic hallucination과 extrinsic hallucination입니다. intrinsic hallucination은 생성된 아웃풋이 소스 컨텐츠와 모순되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기계 번역 태스크를 예로 들었을 때 만약에 사용자가 랭귀지 모델의 입력으로 저는 집에 가고 싶어요 라는 한국어 문장을 넣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랭귀지 모델에 의해 나온 아웃풋은 I want to go to the lab 이라고 연구실에 가고 싶다는 아웃풋이 반환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는 분명 사용자는 랭귀지 모델의 입력으로 집에 가고 싶다고 했으나 랭귀지 모델에 의해서는 연구실에 가고 싶다고 아웃풋이 반환된 상황입니다. 즉, 생성된 아웃풋이 소스 컨텐츠와 내용적으로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인트린식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extrinsic hallucination입니다. 이 경우에는 생성된 아웃풋이 소스 컨텐츠로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즉, 생성된 아웃풋이 소스 컨텐츠에 의해 서포트되지도 않고 모순되지도 않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일한 기계 번역 태스크에서 인풋으로 저는 집에 가고 싶어요 라는 문장이 들어갔을 때 만약에 랭귀지 모델의 아웃풋으로 I want to go home with my friends ASAP 이라고 가능한 빨리 집에 친구들과 함께 가고 싶다는 번역 결과가 나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집에 가고 싶은 건 맞지만 가능한 빨리 친구들과 함께 라는 내용은 소스 컨텐츠로부터 확인이 불가능한, 즉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에 extrinsic hallucination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할루시네이션은 최근 챗GPT, 뉴빙, 바드 등과 같은 챗봇 형태의 서비스가 실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됨에 따라 실제 한국에서도 다양한 뉴스에 다뤄질 만큼 NLG 태스크에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할 경우 언어 모델의 신뢰성이 하락되어 실생활 서비스에 적용 시 안전성과 관련한 우려가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도메인에 따라서 할루시네이션 발생으로 인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의료 도메인의 경우 수술 방법과 관련된 문서에서 Extractive Summarization 결과에 할루시네이션이 다음과 같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감기에 걸렸을 경우 소주에 고춧가루를 타먹으면 증상이 호전된다 와 같은 잘못된 아웃풋, 즉 팩트 측면에서 완전히 잘못된 아웃풋이 생성될 경우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습니다. 할루시네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Natural Language Generation 태스크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했는데 간단하게 Natural Language Generation의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인 랭귀지 모델링 그리고 디코딩 메소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랭귀지 모델링은 제가 해당 장표에 첨부한 GIF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어떤 T번째 토큰을 생성하기 위해서 이전에 첫 번째부터 T-1번째 토큰들을 기반으로 생성해내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랭귀지 모델링은 흔히 Next Token Prediction Task라고 불리며 GPT 계열의 디코더 only 모델들에서 처음 등장하여 대표적인 내추럴 랭귀지 제너레이션 모델들을 위한 프리트레이닝 태스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 T번째 토큰을 생성할 것인데 어떻게 토큰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론들, 즉 디코딩 메소드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론으로 그리디 디코딩, 그리고 빔 서치, 탑키 샘플링, 뉴클리어스 샘플링이라고 정식 명칭을 가진 탑피 샘플링 등 다양한 방법론이 존재합니다. 이번 백그라운드에서는 그 중에서도 그리디 디코딩, 탑K 샘플링, 탑피 샘플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디 디코딩은 가장 직관적이면서도 간단한 방법입니다. 해당 수식에서도 나와 있다시피 첫 번째부터 T-1번째 토큰들이 주어졌을 때 가장 확률이 높은 토큰을 고정적으로 최종 토큰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피규어에도 나와 있다시피 예시로 만약에 트랜스포머 레이어에 May the first be with까지라는 토큰들이 입력되었을 때 다음과 같이 U라는 토큰에는 16%, Me라는 토큰에는 12%, Us에는 7%, Them에는 4%, 이외에도 다양한 토큰들에 대해서 각각 확률이 이와 같이 매겨져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러할 경우 그리디 디코딩은 가장 확률이 높은 16%의 확률을 보인 U라는 토큰을 고정적으로 최종 아웃풋 토큰으로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디 디코딩은 아주 직관적이면서도 간단한 만큼 낮은 계산 복잡도로 인한 빠른 생성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입력에 대해 동일한 출력이 생성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관된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다는 나름 긍정적인 면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한계로는 바로 디터미니스틱하다는 점입니다. 동일한 입력에 대해 동일한 출력이 생성되는 만큼 낮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며 토큰 단위로 혹은 문장 단위로 동일한 텍스트가 반복 생성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또한 탑 1을 제외한 다른 확률이 높은 피규어 예시에서 보면 U라는 토큰 다음에 Me라는 토큰, Us라는 토큰도 각각 12%, 7%로 꽤나 높은 확률을 보이고 있지만 그리디 디코딩을 활용할 경우 Made first be with 다음에는 무조건 U라는 토큰만 선택되게 됩니다. 즉, 탑 1을 제외한 다른 확률이 높은 토큰들은 생성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리디 디코딩은 명확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터미니스틱하지 않게, 즉 probabilistic하게 샘플링을 한 방법의 경우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래 피규어에도 예시로 나와 있다시피 샘플링 방법을 이용할 경우 어떠한 토큰 probability, 즉 복합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때 샘플 스페이스를 선정하게 되고 이 샘플 스페이스에서 어떠한 T번째 토큰을 추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가장 높은 확률이 아닌 토큰도 생성할 수 있겠죠. 또한 이에 따라서 그리디 디코딩에 비해 높은 다양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샘플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샘플 스페이스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입니다. 이때 샘플 스페이스를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탑 K 샘플링 그리고 탑 P 샘플링으로 구별을 해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탑 K 샘플링입니다. 탑 K 샘플링은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단순히 K를 몇으로 정해주냐에 따라서 이처럼 탑 4라고 설정한 경우 버켓 디스트리뷰션에서 토큰 확률별로 네임 차순으로 정렬한 뒤 가장 확률이 높은 이 경우 K는 4이기 때문에 4개의 토큰까지를 샘플 스페이스로 선정해서 이로부터 어떠한 토큰을 샘플링하여 최종 아웃풋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K는 3인 탑 K 샘플링의 경우 토큰이 생성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where라는 토큰 이후에는 is, are, the라는 토큰이 각각 20%, 18%, 11%의 확률로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
탑 K 샘플링인 만큼 운이 좋게도 혹은 확률이 높은 만큼 이즈 탑 1인 이즈가 아닌 18%의 확률을 가진 R이라는 토큰이 선정되어 생성되었습니다. where R 이후에는 34%의 더, 27%의 U, 1.5%의 all이라는 토큰이 각각 탑 K는 3 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매우 극히 드문 확률이겠지만 all이라는 토큰이 생성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탑 K 샘플링을 이용할 경우 그리디 디코딩에 비해 높은 다양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각 스텝별로 토큰 프로버빌리티를 고려하지 않고 고정된 탑 K에서 샘플링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 좀 현실에는 적합하지 않은, 즉 직관적이지 않은 방법이라고도 느껴볼 수 있겠습니다. 이 where R이라는 시퀀스 이후에 더는 34%, U는 27%라서 샘플 스페에 선정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런데 U라는 토큰 이후에 다른 토큰들의 경우 1.5%, 1.2%, 0.9% 등 더와 U라는 토큰에 비해 매우 낮은 확률의 토큰들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토큰 프로버빌리티를 각 스텝별로 고려할 수 있다면 조금 더 현실적인 디코딩이 가능할 것으로 유추가 됩니다. 바로 이러한 탑K 샘플링의 한계점을 극복한 방법론이 바로 탑P 샘플링이라고 흔히들 불리는 뉴클리어스 샘플링입니다. 이번엔 그렇다면 P는 0.5인 탑P 샘플링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림에서도 직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각 스텝별로 토큰이 생성될 때 샘플 스페이스의 크기가 달라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P는 0.5인 경우 부켓 디스트리뷰션에서 각 토큰 프로버빌리티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뒤 누적 합이 50이 넘게 되는 순간까지의 토큰까지를 샘플 스페이스로 선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is는 20%, r은 18%, 더는 11%, u는 4%. 이 첫 번째 이 스텝의 경우 누적 확률에 대한 누적 합을 계산할 시 이 u란 토큰까지 더했을 때 0.5가 넘기 때문에 이 U까지만 샘플 스페이스 선정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시의 경우 더와 U라는 두 가지 토큰의 확률값만 더해도 0.5가 넘기 때문에 이 두 개만 샘플 스페이스 선정됩니다. 마지막의 경우 각 토큰에 대한 확률값이 모두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본 두 가지 경우에 비해서 훨씬 많은 토큰들이 샘플 스페이스에 선정될 것입니다. 즉, 탑피 샘플링은 각 스텝별로 토큰 프로버빌리티를 고려해서 샘플 스페이스를 선정하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해당 논문의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해당 논문에서 제안한 벤치마크 데이터셋과 평가에 대한 내용을 담은 벤치마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셋과 평가 매트릭에 대해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factuality 그리고 open-ended text generation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논문에서 정의한 factuality는 다음과 같습니다. 랭귀지 모델이 생성한 텍스트가 ground truth knowledge source와 일관되는지 여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단순히 input source와 모순되는지, 즉 비계번역 태스크의 경우 source 랭귀지, 요약문 생성의 경우 원문으로부터 모순되는지가 아니라 위키피디아와 같은 흔히 NLP 연구에서 팩트라고 여겨지는 ground truth knowledge 측면에서 올바른지를 factuality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open-ended text generation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예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픈엔디드 텍스트 제너레이션은 일단 공통적으로 제한된 컨텍스트에 대해 랭귀지 모델이 이후 이어질 문장을 생성한 경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이얼로그 제너레이션, 스토리 제너레이션 등이 있습니다. 아래 예시는 제가 실제로 챗GPT에 여름이었다 라는 문장까지만 넣었을 때 아웃풋으로 산출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제한된 여름이었다 라는 컨텍스트에 대해서 랭귀지 모델이 다음과 같이 여러 문장으로 구성된 스토리들을 생성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태스크를 Open-Ended Text Generation 태스크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연구에서 제안한 데이터셋의 이름은 Factuality Prompt입니다.
해당 데이터셋을 제안하게 된 모티베이션은 프롬프트의 팩추얼리티가 랭귀지 모델의 텍스트 제너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풋 텍스트가 팩추얼하다고 보장할 수 없는 실생활의 시나리오를 모방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데이터셋을 구축하게 되었는데요. 팩추얼 프롬프트 그리고 논 팩추얼 프롬프트라는 두 가지 종류의 프롬프트들로 구성된 데이터셋입니다. 아래에 기재한 예시들은 모두 실제 팩추얼리티 프롬프트 데이터셋의 팩추얼 프롬프트 그리고 논 팩추얼 프롬프트의 일부 예시들을 발췌해온 것입니다. 먼저 팩추얼의 경우 우사인 볼트 has won the 100m title과 같이 실제 팩트 측면에서 올바른 문장들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논 팩추얼의 경우 예를 들어 레드벨벳은 콜롬비아 레코드에 의해 만들어진 미국 보이밴드다 라는 것처럼 논-팩추얼한 정보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팩추얼리티 프롬프트 데이터셋은 해당 연구진들이 완전 처음부터 새롭게 만든 데이터셋은 아닙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데이터셋인 Fever라는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구축을 했습니다. 이 Fever라는 데이터셋은 Claim Verification Task를 위한 퍼블릭 데이터셋으로서 각 클레임이 특정 위키피디아 페이지로부터 서포트되는지, 리피트되는지 검증이 불가능한 상황인지 이미 어노테이션이 된 데이터셋입니다. 이 중에서도 supported 그리고 refused를 각각 factual prompt, non-factual prompt로서 활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가 바로 Fever란 데이터셋의 예시인데요. 아까 Fever의 경우 이러한 클레임, 한 문장에 클레임이 존재하게 됩니다. 로드니 킹 라이어트는 미국에 있는 가장 인기 있는 카운티에 자리를 잡았다 라는 클레임이 있을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위키피디아 페이지로부터 서포트 되기에 해당 클레임 팩트 측면에서 올바른 클레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위키피디아 페이지로부터 서포트되는 즉 팩트 측면에서 올바른 클레임의 경우 팩추얼 프롬프트로 그리고 리피트에 해당하는 클레임은 논 팩추얼 프롬프트를 활용했습니다. 이때 추가 사항으로는 Fever에 있는 모든 데이터셋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Validation 셋을 활용해서 이 중에 Support, Refute에 각각 해당하는 클레임들을 Factual Prompt, Non-Factual Prompt로 활용했습니다. Factual Prompt 그리고 Non-Factual Prompt는 각각 8,000개씩 총 합쳐서 16,000개의 인스턴스로 구성된 데이터셋인 Factuality Prompt 데이터셋을 제안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랭귀지 모델의 Factuality를 평가하기 위한 데이터셋이라고 했었는데요. 이렇듯 팩추얼 프롬프트가 랭귀지 모델에 들어가게 되면 랭귀지 모델은 어떠한 이어질 문장들을 생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랭귀지 모델이 생성한 텍스트의 팩추얼리티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또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로 이 생성한 텍스트와 관련된 ground truth knowledge가 있어야 팩추얼리티를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해당 연구진들은 팩추얼리티를 평가하는 지표의 종류에 따라서 다큐먼트 레벨의 ground truth knowledge와 센텐스 레벨의 ground truth knowledge를 각각 따로 준비하는 방법을 함께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팩추얼리티 평가 지표는 이후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ground truth knowledge preparation, 즉 준비 과정입니다. 먼저 다큐먼트 레벨의 경우 피버 데이터셋을 이용했기 때문에 피버 데이터셋의 위키피디아 다큐먼트에 대한 어노테이션을 그대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아래 예시의 경우 타이틀 그리고 위키피디아 아이디가 위키피디아 다큐먼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어노테이션이 이미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센텐스 레벨의 ground truth knowledge의 경우 sparse retriever와 dense retriever를 함께 사용했습니다. 쿼리로는 랭귀지 모델에 의해 생성된 텍스트 중 실제 코드상에서는 첫 번째 문장만을 쿼리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search space가 되는 candidate의 경우 이렇듯 각 factual prompt 혹은 non-factual prompt별로 관련된 다큐먼트가 있을 텐데 이 다큐먼트 내에 센텐스들을 모두 캔디데이트로 삼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랭귀지 모델에 생성된 텍스트 중 첫 번째 문장만을 쿼리로 사용해서 TF-IDF라는 스파르스 리트리버 그리고 센텐스 트랜스포머로 구성된 덴스 리트리버를 이용해서 각각 탑 1의 문장만을 추출해서
센텐스 레벨의 ground truth knowledge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최종 데이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prompt 그리고 evidence info가 이렇듯 구성되어 있습니다. prompt의 경우 factual 혹은 non-factual 한 프롬프트를 나타내고 있고 evidence info의 경우 각각 관련된 위키피디아 다큐먼트에 대한 어노테이션을 피벗 데이터셋으로부터 가져와서 어노테이션을 활용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논문에서 제안한 팩추얼리티를 평가하기 위한 벤치마크 데이터셋인 팩추얼리티 프롬프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제 그렇다면 함께 제안한 두 가지 팩추얼리티 이밸루에이션 매트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Hallucinated Named Entity Error라는 매트릭입니다. 해당 매트릭은 이름에도 나와 있다시피 Named Entity 기반의 매트릭으로서 다큐먼트 레벨의 Ground Truth를 평가하기 위한 매트릭입니다. Named Entity는 팩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사인 볼트가 100m 경기에서 이겼다라는 문장에서 만약 사람이라는 Named Entity를 바꿔보겠습니다. 저희 연구실의 동기인 임훈으로 바꿨을 경우 아쉽게도 해당 문장은 non-factual한 문장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100m라는 거리라는 named entity에 해당하는 정보를 다음과 같이 42.195km로 바꿀 경우 해당 문장도 non-factual한 문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named entity는 팩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당 연구진들은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게 됩니다. Ground Truth Knowledge 소스에 등장하지 않는 named entity를 랭귀지 모델이 생성할 경우 모델이 할루시네이션을 발생시킨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구성된 굉장히 간단한 방법의 간단한 평가 매트릭을 제안했습니다. 랭귀지 모델이 생성한 텍스트에서 디텍트되는 모든 네임드 엔티티들의 숫자 중에 Ground Truth 위키피디아에 등장하지 않는 부분 집합의 숫자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서 hallucinated any error라고 나타냈습니다. 즉, 분자인 hallu any 값이 낮을수록 해당 언어 모델은 factual하다 라고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랭귀지 모델이 생성한 텍스트에서 named entity를 디텍트하기 위해서는 스파시로부터 any detection 모델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센텐스 레벨의 ground truth를 평가하기 위한 entailment ratio라는 매트릭입니다. 이 매트릭은 흔히들 NLI 태스크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Textual Entailment 기반의 매트릭입니다. 랭귀지 모델이 생성한 텍스트가 만약에 factual하다면 ground truth knowledge와 entail할 것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표도 매우 간단한 수식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분모의 경우 랭귀지 모델이 생성한 모든 센텐스들의 숫자임을 확인할 수 있고, 분자의 경우 랭귀지 모델에 의해 생성된 텍스트들 중 인텔먼트 모델에 의해 인텔하다고 반환된 문장들의 숫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 프리트레인된 NLI 모델을 가져와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최종적으로 제안한 평가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두 가지 프레이즈로 나눠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프레이즈에서는 factual prompt 혹은 non-factual prompt를 랭귀지 모델이 입력으로 받아 텍스트를 다음과 같이 생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 프레이즈인 evaluation입니다. 먼저 생성한 텍스트가 factuality evaluation 자체를 할 필요가 있는지를 분류하게 됩니다. 오픈엔디드 텍스트 제너레이션에서 생성된 모든 문장이 factual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연구진들은 개인 의견이나 일상적인 스몰톡의 경우 굳이 factual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분류 과정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생성된 문장에 named entity가 없거나 1인칭 대명사를 포함하거나 물음표를 포함하는 문장은 factuality evaluation을 수행하지 않는 일종의 휴리스틱한 룰 베이스의 방법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만약에 factuality evaluation을 할 필요가 있다고 분류된 경우
생성된 텍스트와 관련된 위키피디아 다큐먼트 혹은 위키피디아 센텐스들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는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던 Ground Truth Knowledge Preparation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성된 텍스트와 두 번째 단계를 통해 준비한 위키피디아 다큐먼트 그리고 센텐스들을 기반으로 Factuality Evaluation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제안한 데이터셋과 평가 매트릭을 기반으로 Pre-trained Language 모델의 Factuality를 분석하는 실험을 함께 수행했습니다. 먼저 모델 사이즈 측면에서 Pre-trained Language 모델의 Factuality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126빌리언부터 530빌리언까지 꽤나 다양한 크기의 Pre-trained Language 모델을 대상으로 Factuality를 비교 실험했다고 합니다. 요약해서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모델 사이즈가 커질수록 생성된 텍스트의 팩추얼리티가 향상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로 들어 126빌리언과 530빌리언의 결과를 비교해 보시면 P는 0.9인 탑피 샘플링을 적용했을 경우 NER, Named Entity Error의 경우 63.69%에서 33.30%로 매우 많이 줄어든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탑피 샘플링뿐만 아니라 그리디 디코딩에서도 48.55%에서 20.85%로 모델 사이즈가 커질수록 네임드 엔티티 에러가 감소하여 팩츄얼리티가 높아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텔먼트 레이시오도 0.94%에서 11.80%로 8.36%에서 31.94%로 모델 사이즈가 커질수록 생성 텍스트의 팩츄얼리티가 향상되는 모습을 일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프리트레인 랭귀지 모델의 팩츄얼 프롬프트를 입력으로 사용할 때 혹은 논-팩츄얼 프롬프트를 입력으로 사용했을 때 생성된 텍스트의 팩츄얼리티를 비교한 실험 결과입니다. 전반적으로 팩츄얼 프롬프트를 입력으로 사용했을 때 named entity error가 non-factual 프롬프트에 비해서 낮은 모습을 보여 생성 텍스트의 팩츄얼리티가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먼트 레이시오는 팩츄얼 프롬프트의 경우가 더 높기 때문에 또한 생성 텍스트의 팩츄얼리티가 더 높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팩츄얼 프롬프트가 non-factual 프롬프트보다는 팩츄얼한 제너레이션을 더 유도한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츄얼 프롬프트를 넣었음에도 생성된 텍스트에 논-팩츄얼한 센텐스들이 존재한다는 문제를 함께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디코딩 알고리즘 측면에서의 프리트레인 랭귀지 모델의 팩츄얼리티 분석 결과입니다. 그리디 디코딩과 탑피 샘플링이라는 두 가지 대표적인 디코딩 방법론에 대한 비교 실험을 통해서 디코딩 알고리즘이 생성된 텍스트의 팩츄얼리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모든 모델 사이즈별로 그리고 팩츄얼 프롬프트, 논 팩츄얼 프롬프트를 구분 없이 그리디 디코딩을 사용했을 때가 탑피 샘플링을 이용했을 때보다 네임드 엔티티 에러, 인터모드 레이시오에서 각각 우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일반적으로 생성된 텍스트의 제너레이션 퀄리티라고 불리는 다이버시티와 레피티션의 경우 탑피 샘플링이 그리디 디코딩에 비해 우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해당 실험 결과를 통해서 제너레이션 퀄리티와 팩츄얼리티 간의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한다는 결론뿐만 아니라 그리디 디코딩이 팩츄얼 층에선 더 우세한 방법론임을 그리고 탑피 샘플링이 제너레이션 퀄리티 측면에선 더 우세한 방법론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정 문장의 팩츄얼리티는 단어 하나를 바꾸면 쉽게 변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이 is 25 years old 라는 팩츄얼한 문장에서 25라는 단어 하나만 52로 바꾸게 될 경우 해당 문장은 논-팩츄얼한 문장이 됩니다. 즉, 단어 하나의 생성 결과가 한 문장의 팩츄얼리티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디 디코딩의 경우 토큰 프로버빌리티가 가장 높은 토큰을 선택하기 때문에 랜덤리스가 가장 낮은 디코딩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큰 프로버빌리티가 가장 높은 토큰만을 선택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랭귀지 모델의 파라메틱 놀리지를 최대한 활용하는 디코딩 메소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 실험 결과에서도 봤다시피 그리드 디코딩이 탑핏 샘플링보다 더 팩추얼한 디코딩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반면 다양성이 낮고 레페티션이 자주 발생하여 제너레이션 퀄리티에선 조금 더 탑핏 샘플링에 비해서는 안 좋은 모습을 보인 방법론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연구진들은 추가적으로 자신들이 실험한 모델 사이즈들 중에서 가장 큰 530빌리언, 그리고 가장 팩추얼한 디코딩 메소드인 그리디 디코딩을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팩추얼한 에러들은 어떤 것인지 정상적인 분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먼저 네임드 엔티티 믹스업입니다. 비슷한 종류의 네임드 엔티티를 잘못 생성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전 예시에서 봤던 성희 is 52 years old라는 문장, 혹은 Hun is 25 years old라는 것처럼 각각 나이라는 네임드 엔티티가 잘못 생성된 경우, 사람이라는 네임드 엔티티가 잘못 생성된 경우가 발견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임의 팩트를 조작한 경우인 fabricated fact입니다. 성희 was born at Assam Medical Center in Seoul 이라는 문장의 경우, 성희, 저는 실제로 포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해당 문장은 non-factual한 문장입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연구진들은 이렇듯 두 번째 문제의 경우, 랭귀지 모델 프리트레인에 사용되는 코퍼스 자체에 non-factual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두 번째 fabricated fact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함께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논문에서 제안한 Pre-trained Language 모델의 Factuality를 평가하기 위한 데이터셋인 Factuality Prompt와 랭귀지 모델이 생성한 텍스트의 Factuality를 평가하기 위한 두 가지 평가 지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Factuality를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론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Factual Nuclear Sampling이라는 방법론입니다. 해당 방법론을 요약해보자면 제너레이션 퀄리티와 팩추얼리티 간의 더 나은 트레이드오프를 보이는 디코딩 방법이라고 요약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가정은 디코딩의 랜덤리스는 한 문장의 초반보다 후반을 생성할 때 팩추얼리티에 더 많은 해를 끼친다 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예시에서 만약 바트 심슨스 파드 이즈라는 문장의 초반까지만 디코딩이 되었을 경우 해당 시퀀스는 아직 non-factual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factual이라고 표현하기까지는 좀 무리가 있지만 확실히 non-factual하다고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바트 심슨스 파더 이즈라는 시퀀스까지 생성이 되었을 때 이후에 만약 말지 심슨이라는 토큰이 생성되어 문장이 완결되었다면 이 문장의 후반 마지 심슨 때문에 전체 문장 자체가 non-factual하게 됩니다. 즉, 문장의 초반에는 다양한 단어가 사용되어도 팩트 측면에선 이상이 없다고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문장이 후반으로 갈수록 문장을 팩추얼하게 만들어주는 단어의 종류는 적어지게 됩니다. 각 문장의 생성 과정에 따라서 Nucleus Probability PT 값을 변형시키는 Factual Nucleus Sampling 알고리즘을 해당 연구진들은 제안했습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장 초반에는 탑피 샘플링처럼 디코딩해서 다양성을 높여 제너레이션 퀄리티를 확보하고, 후반에는 팩추얼한 디코딩 방법론이라 할 수 있는 그리디 디코딩을 사용하자라는 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각 문장의 T번째 토큰을 생성할 때 Nucleus Probability PT는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오메가라는 값과 p 곱하기 람다의 t-1승이라는 두 가지 값을 비교해서 더 큰 값을 활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래 피규어는 제가 실제로 p는 0.9, 람다는 0.9, 오메가는 0.3일 때 t는 0부터 30까지라는 가상의 문장을 생성할 때 pt 값이 변화하는 모습을 플라팅한 결과입니다. 실제로 t는 약 12까지, pt 값은 1.0에서 0.3까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며
문장의 초반에는 P 값이 크기 때문에 샘플 스페이스에 많은 토큰들이 포함되어 다양한 토큰들이 선택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반면 문장의 후반으로 갈수록 이 pt 값이 0.3이라는 비교적 낮은 값으로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샘플 스페이스가 줄어들어 조금 더 적은 양의 토큰들이 샘플 스페이스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 Factual Nuclear Sampling엔 총 3가지 방법론 혹은 테크닉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람다 디케이입니다. 제너레이션 스텝이 진행됨에 따라서 랜덤니스를 줄이기 위한 디케이 팩터인 람다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p-reset이라는 방법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제너레이션 과정에서 각 문장의 시작 시점에 디폴트 밸류로 pt 값을 리셋하는 방법을 적용했는데요. 만약에 각 문장별로 이 pt 값을 리셋하지 않을 경우 오픈엔드 텍스트 제너레이션 태스크의 대표적인 예시인 스토리 제너레이션의 경우 여러 문장을 생성하게 될 텐데 첫 번째 문장의 첫 번째 토큰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pt 값이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 그리고 이후 문장으로 갈수록 pt 값은 계속 낮아지기만 해서 다양성은 낮고 오직 팩추얼한 토큰들만을 디코딩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각 문장의 시작 지점에서 디폴트 밸류로 리셋시켜주는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오메가 바운드라는 하한을 적용시켜 주었습니다. 만약 람다 디케이만 적용할 경우 pt 값은 매우 작아져서 그리디 디코딩과 유사해져 다이버시티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pt 값의 하한 역할인 오메가를 이처럼 적용해 주었다고 합니다. 람다 디케이 그리고 p-reset, 오메가 바운드라는 3가지 테크닉을 적용했을 때 어떻게 named entity error, 그리고 intermodulation, diversity, repetition이라는 4가지 평가 지표가 변화하는지 실험한 결과입니다. 이때 실험 세팅으로는 기본적으로 모델 사이즈는 1.3 빌리언의 랭귀지 모델을 활용했으며 Default Nucleus Probability P는 0.9, 즉 탑 P는 0.9인 뉴클리어 샘플링에 자신들이 제안한 방법론을 하나씩 추가해가면서 실험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인 그리디 디코딩과 탑 P에서 람다 디케이를 추가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named entity가 각각 named entity와 entitlement ratio가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diversity와 repetition은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 named entity error는 값이 낮아지면 좋은 건데 실제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각각 named entity error는 낮아질수록 그리고 entitlement ratio는 높아질수록 그냥 named entity error와 entitlement ratio는 향상된다, 즉 좋아진다 라고 표현을 해두었음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즉 람다 디케이를 추가했을 때 좀 더 팩추얼한 측면은 강화되지만 제너레이션 퀄리티는 악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p-reset이라는 방법, 즉 각 문장별로 문장 시작 지점에서는 pt 값을 리셋해주는 방법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named entity error와 entitlement ratio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지만 제너레이션 퀄리티가 향상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오메가 바운드라는 하한까지 추가했을 때가 이제 Factual Nuclear Sampling의 최종적인 방법론입니다. 오메가 바운드까지 추가했을 때 그리디 디코딩에 비해 다이버시티는 11배 향상이 되었습니다. 즉 그리디 디코딩의 경우 다이버시티는 0.05였는데 0.9, 0.9, 0.4인 Factual Nuclear Sampling의 경우 다이버시티는 약 0.55로 11배 향상이 되었으며 레피티션의 경우 33.1%에서 7.1%로 하락했기 때문에 4.6배 향상이 되었습니다. 즉, 이 Factual Nuclear Sampling은 Factuality 지표에서는 Grid Decoding보다는 다소 낮으나 탑P 샘플링보다는 상당히 높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해당 연구진들은 추가적으로 Factual Nuclear Sampling과 바닐라 탑P 샘플링 간의 일종의 비교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Factual Nuclear Sampling의 경우 P, 람다, 오메가에 대해서 5가지 조합, 그리고 바닐라 탑P 샘플링의 경우 P 값을 0.9, 0.7부터 0.3까지 6가지 조합에 대해서 비교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왼쪽에 나와 있는 피규어의 경우
X축은 named entity error, Y축은 diversity로서 named entity error의 경우 값이 낮을수록 그리고 diversity의 경우 값이 높을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이 라인 플롯이 왼쪽 위로 갈수록 좀 더 좋은 트레이드 오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경우 팩츄얼 뉴클리어스가 왼쪽 상단에 좀 더 가까운 모습을 보이며 바닐라 타핏 샘플링보다 뛰어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의 경우 X축은 named entity error, Y축은 repetition입니다. named entity error와 repetition 모두 낮을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라인 플롯이 피겨의 왼쪽 하단에 가까울수록 더 좋은 반복로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팩츄얼 뉴클리어스가 일반적인 타핏 샘플링보다 왼쪽 하단에 더 가깝기 때문에 더 나은 트레이드 오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팩츄얼 뉴클리어스 샘플링이 타핏 샘플링보다 diversity vs named entity error 그리고 repetition vs named entity error에서 더 나은 트레이드 오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해당 연구진들이 제안한 Factuality Enhanced Continued Training입니다. 먼저 해당 연구진들은 토픽 프리픽스라는 전처리 과정과 센텐스 컴플리션 로스라는 로스 마스킹 방법을 제안했는데요. 먼저 토픽 프리픽스 전처리 과정입니다. 개별 문장 하나하나가 유용한 팩트가 되도록 전처리해주는 과정인데요. 위키피디아 다큐멘트 내 각 문장에는 she나 he와 같은 대명사가 존재합니다. 이러할 경우 문장 단위로 ground truth knowledge를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즉, 위키피디아 다큐멘트의 첫 번째 문장의 경우 이러한 대명사가 아닌 Barack Hussein Obama II라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주어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만 두 번째 문장 이후로는 각 문장별로 대명사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생성된 문장에서 만약에 바락 오바마라는 내용에 관한 생성 문장과 이러한 문장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각 문장에서 이 he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독립적인 팩트 역할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가장 단순한 방법이면서도 직관적인 방법을 해당 연구진들은 취했습니다. 각 센텐스별로 위키피디아 다큐멘트의 네임을 일종의 프리픽스로서 각 문장 앞에 프리펜드 해주는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의 경우에도 버락 오바마라는 위키피디아의 다큐멘트 네임을 추가해줬고 두 번째 문장에도 동일하게 세 번째 문장에도 동일하게 이처럼 프리펜드 해주는 전처리 과정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트레이닝 오브젝티브로 센텐스 컴플리션 로스를 활용한 부분입니다. 이 센텐스 컴플리션 로스 자체는 프리트리얼 랭귀지 모델의 추가 트레인 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모티베이션 자체는 랭귀지 모델로 하여금 문장의 후반 단어들을 예측한 것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전에 Factual Nuclear Sampling 파트에서도 봤다시피 해당 연구진들은 각 문장별로 문장의 후반이 Factual 혹은 Non-Factual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현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문장에 대한 피벗 T를 정의한 후 T까지의 모든 토큰 프레디션 로스에 대해서 제로 마스킹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피봇이라고 나와 있긴 하나 실제로 이해하시기에는 그냥 단순히 토큰 인덱스 혹은 각 센텐스별로 몇 번째 토큰까지를 마스킹할 것이냐라고 이해해 주시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피봇 정의 방법은 총 3가지를 제안했는데요. 먼저 가장 단순한 방법인 각 문장 길이의 반까지를 마스킹하는 SC harp 그리고 0.25부터 0.75라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부터 이 t 값을 샘플링하는 방법인 SC 랜덤 마지막으로 가장 복잡한 방법론인 디펜던스 파싱으로 추출한 루트의 위치까지를 피봇으로 설정한 SC 루트입니다. 이때 루트라 함은 각 문장에서 동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해하기 편할 것 같습니다. 실제 실험 결과 SC 하프 그리고 SC 랜덤, SC 루트의 성능 차이가 미미해서 최종적으로는 가장 단순한 방법론인 SC 하프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해당 실험 결과에 대해서는 이후 슬라이드에서 함께 첨부해 두었으니 그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진들이 최종적으로 선택한 SC 할프를 이용했을 때 어떻게 실제 구현이 되는지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Factuality Next Continue Training 자체는 오토 리그레시브한 프리트레인과 동일한 태스크인 Next Token Prediction으로 트레인할 때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각 문장별로 문장의 뒤쪽 반에 해당하는 토큰들에 대해서만 로스 백워드가 적용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미 프리트레인이 완료된 랭귀지 모델에 추가적인 트레인을 시켜주는 역할로서 랭귀지 모델로 하여금 문장의 뒷부분을 잘 생성하도록 유도해준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된 로우 텍스트가 있을 경우 SC 할프라는 방법을 적용했을 경우 로스가 다음과 같이 마스킹이 됩니다. 각 문장별로 중간까지 토큰의 경우 0으로 마스킹이 되고 후반은 1로 표시가 되어 실제 로스 백워드 시에는 각 문장별로 후반 토큰을 맞추었냐 못 맞추었냐만 백워드에 반영이 되어 최종적으로는 문장의 뒷부분을 잘 생성하도록 유도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실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토픽 프리픽스의 효과 측면입니다. 토픽 프리픽스 전체를 적용한 위키피디아로 추가 트레인하는 것만으로도 팩추얼리티를 향상시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센텐스 컴플리션 로스는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토픽 프리픽스를 각 문장별로 추가했을 때에도 추가 트레인을 했더니 모델의 팩추얼리티를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이때 바닐라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 그리고 토픽 프리픽스 1.3빌리언 두 가지의 실험 결과를 비교해 보았을 때 네임드 엔티티 에러의 경우 42.1%에서 27.6%로 상당히 네임드 엔티티 에러가 감소하여 팩추얼리티가 향상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디 디코딩과 비교해 보았을 때도 39.9% 대 27.6%로서 토픽 프리픽스를 추가한 다음 추가 트레인 했더니 팩추얼리티가 상당히 향상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센텐스 컴플리션 로스를 활용했을 때입니다. 센텐스 컴플리션 로스를 사용했을 때 팩추얼리티가 더욱 향상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사실 이전 슬라이드에선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토픽 프리픽스를 사용했을 경우 네임드 엔티티 에러는 꽤나 많은 개선이 있었지만 인텔먼트 레이시오 자체는 거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0.1%에서 8.7%로 인텔먼트 레이시오는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센텐스 컴플리션 로스를 사용했을 경우 인텔먼트 레이시오가 상당히 개선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픽 프리픽스와 토픽 프리픽스 플러스 SC 할프를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요. 27.6%에서 23.6%로 네임드 엔티티에러는 더욱 감소했고 인텔먼트 레이시오의 경우 8.7%에서 17.4%로 약 2배가량 증가하여 인텔먼트 레이시오 또한 매우 많은 개선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SC 루트, SC 랜덤, SC 할프라는 세 가지 피봇 정의 방법에 따른 성능 차이가 미미하여 해당 연구진들은 SC 할프를 최종적으로 선택했다는 부분도 해당 실험 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말씀드리고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해당 논문은 오픈엔디 텍스트 제너레이션 태스크에서 팩추얼리티를 측정하고 분석할 수 있는 벤치마크 데이터셋인 팩추얼리티 프롬프트 그리고 팩추얼리티를 평가하기 위한 두 가지 평가 지표도 제안했습니다. 또한 랭귀지 모델이 생성한 텍스트의 팩추얼리티를 향상시키는 디코딩 방법론인 팩추얼 뉴클리어스 샘플링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토픽 프리픽스 전처리 및 센텐스 컴플리션 로스를 통해서 팩추얼리티를 향상시키는 추가 트레이닝 방법론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